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본토 첫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6번째 기소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구조조정 반대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갑니다. 노조는 다음 달 6일 총파업도 예고했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기밀 내용을 중국과 시민단체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질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량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수도권 주택 매매가 증가하면서 가계비 총액이 2천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역대 최고치 기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로 개인적으로 먹을 음식을 사거나 관용차를 승용차처럼 이용하는 등 1억 600여만 원을 유용했다고 봤습니다. 첫 소식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6번째 기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경기도 예산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는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 때부터 수행을 맡아온 배 모 씨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이른바 사모님 팀의 팀장 역할을 맡겼고 이런 배 씨의 지휘 아래 갖가지 예산 유용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모님 팀은 이 대표 부부가 요청한 소고기, 초밥 등 음식 75건, 889만 원어치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표 부부가 아침에 먹을 샌드위치부터 세탁비, 집안 제사에 쓸 과일을 살 때도 경기도 예산을 사용하고 직원 초과 근무용이나 간담회용 등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도지사 취임 직후 경기도는 제네시스 G80을 6,540만 원에 구매했는데 비서실은 이를 의전용 관용차로 쓰는 것처럼 가장했지만 이 대표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를 통해 임차료와 주유비, 세차비, 과태료 등 최소 6천만 원을 쓴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경모 씨와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부인 김혜경 씨의 경우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5번째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은 5개로 늘었습니다.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여러 재판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만큼 직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재판 4개를 동시에 소화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재판은 서울에서, 지난 6월 기소된 대북 송금 재판은 수원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여기에 법인카드 유용 재판이 보태지면 수원에서 받는 재판도 2개로 늘어납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과 수원으로 가며 형사재판 5개를 동시에 소화하려면 많게는 한 주에 3-4번씩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장 12월에도 대장동, 백현동 재판을 위해 5차례 서초동을 찾아야 하는데 17일에는 수원에서 진행되는 대북 송금 재판까지 같은 날 함께 예정돼 있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이 아직 공판 준비 단계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지만 이후 5개 재판이 본격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정부 질문과 총선,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사전 통지 없이 재판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소화해야 할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난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직과 재판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걸 두고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지아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경기도민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게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이 대표에게만 예외일 수 없다며 얼마 전 이 대표가 법대로를 외친 만큼 이제는 법정에서 그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해 움직이면 죽이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발언이 너무 셌다는 걸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똘똘 뭉쳐 정치 검찰과 맞서고 정적 죽이기에 고통받는 당대표를 지켜내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유독 민생 행보와 메시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맞닥뜨린 민주당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보관인데 당 차원에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한국노총을 찾아 정년 연장 문제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에 이어 연일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좀 경시한다 이런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습니다. 한 대표는 민생 경제 문제 전반을 다루는 당 차원의 위원회 출범도 검토하고 있는데 향후 민생 현장 방문은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언급을 자제하며 반사 이익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기류도 읽히는데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중산층 등을 겨냥한 구체적 정책 의제도 준비하고 있다며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 이후로 이 같은 행보가 더 본격화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쟁보단 정책으로 승부수를 던지며 야당과 차별화를 깨하는 동시에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당 차원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령을 선고받은 이 대표를 겨냥해 확정 판결 시 400억 원대 선거 비용을 반환토록 못 박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대표 변호인단을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점 등을 지적하며 대야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대야 공격이란 투트랙 전략에 돌입했다는 분석입니다. 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이 마무리될 거로 예상되는 내년 초까지 향후 6개월이 보수 쇄신의 골든타임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전부 동원되었다면 그 가족 가운데 대표자가 될 만한 사람만 처벌하는 게 수사의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일가족 수사 당시 가족 범죄는 대표인 조국 수사로 끝낼 것이지 전 가족을 수사해 가정을 풍비박산내는 건 가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가 조국수 홍이라며 곤욕을 치른 일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한동훈 대표 일가 당원 게시판 욕설 의혹도 도저히 믿기지 않아 모용, 도용으로 보지만 가족 범죄의 경우 가족 모두를 처벌하는 건 가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를 앞두고 한미 군사작전 계획이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29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교체용 미사일과 전자장비 등이 들어가자 주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시민단체 측은 당시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전에는 조금이라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완벽하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경찰병 들어올 때까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현 정부 감사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쪽 인사가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전에 반입 사실을 시민단체에 알려줬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고위직 인사가 주한 중국 대사관에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일시, 내용을 미리 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 설명은 여러 차례 이뤄졌는데 감사원은 여기에 2급 군사기밀이 다수 포함됐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의 청구로 시작된 공익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현 전 대통령 비서실 시민참여 비서관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본토 군 시설에 대한 첫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승인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사용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런던에서 조소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밤중 탄도미사일 6발이 러시아 서부 국경지대 브리안스크에 있는 군사시설로 날아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가운데 5발을 요격했다며 미사일은 미국산 에이테크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피해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격이 브란스크주 카라체프에 있는 무기고를 겨냥한 것이라며 무기고 파괴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첫 본토 공습을 단행한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교리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공동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겁니다. Устав ООН усматривает там только то, что им нужно, а доктрину во всей ее полноте и взаимосвязанности. Вот данная позиция Шольца – это ответственный. 러시아는 미사일뿐 아니라 항공기와 드론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핵 사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새로운 핵 교리는 바로 발효되고 핵 사용 결정은 푸틴 대통령이 내립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비핵 미사일을 사용하면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방의 지원 강화에 러시아가 핵 위협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우크라이나전은 다시 확전 기로에 놓였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아모스 호치스타인 백악관 선임 고문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논의를 위해 레바논을 찾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베리 의장의 보좌관을 인용해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가 미국으로부터 지난주 전달받은 서면 제안에 동의하며 몇 가지 의견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정부 당국자도 이번 휴전안 전망을 두고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결의안 채택을 막기 위해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IAEA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IAEA는 최근 회원국과 공유한 보고서에서 지난주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란을 방문했을 때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더 확대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후보 등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인사들의 보직 지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19일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사적인 대화에서 게이츠 지명자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인정했지만 지명을 철회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는 백신 음모론자로 논란이 일고 있으며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미 동부 시각 오후 4시 5분 기준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4.84% 오른 94,07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로써 비트코인은 지난 13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93,400달러대를 6일 만에 뛰어넘으며 사상 처음 94,000달러 선에 진입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차량 테스트를 하던 중 질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사고로 40대 1명과 30대 1명, 20대 1명 등 연권 3명이 숨졌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숨졌습니다. 처음 경찰에 신고된 시간은 오후 3시 20분쯤. 경찰은 낮 12시 50분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던 3명이 보이지 않아 2시간쯤 뒤 확인해보니 질식해에 있었다는 공장 관계자 말을 확보했습니다. 숨진 연구원들이 실험하던 곳은 복합환경 체인버입니다. 차량 한 대가 들어가는 밀폐된 공간에 추위와 더위 등 다양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 차량 성능과 내구성 시험을 하는 곳입니다. 경찰은 이 공간에서 차량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다가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주행 테스트도 하고 그 안에 온도를 높여가지고 차량 무슨 뭐 전자기기가 작동되든지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발견 직후 연구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연구원 가운데 40대 1명과 30대 1명은 현대차 소속이고 20대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작업을 중지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경찰도 노동부와 함께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이유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유가족에게 위로와 함께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원인 규명과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경기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A 경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경장은 어제 새벽 0시 40분쯤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경기 광주시 터널에서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마약에 취해 SUV를 몰다가 차량 5대를 추돌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 20분쯤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 5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아침 7시 40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저수지에서 40대 남성 A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차량과 짐은 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저수지 낚시터 관리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여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찰의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20km 넘게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당시 검거 화면을 보니 운전자는 끝까지 차량에서 버티다 겨우 경찰에 제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색 승용차를 순찰차 석 대가 막아섰습니다. 경찰들이 운전석을 향해 소리칩니다. 운전자는 끝까지 버티고 버팁니다. 결국 경찰 여러 명이 힘을 합친 뒤에야 끌려 나옵니다. 지난 17일 음주 단속 요청을 거부하고 달아난 30대 남성 A씨입니다. 술에 잔뜩 취해 경기도 시흥 목감동에서 인천 남동구까지 20km를 15분에 달렸습니다.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을 하며 도로에 주차된 1톤 트럭과 순찰차도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난폭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 줄줄이 적용돼 구속됐습니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음주운전 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집니다. 앞서 서울 강남대로에서도 음주 의심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대낮에 버젓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경찰은 연말연시 늘어나는 회식과 술자리에 대비해 이번 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오전 10시 10분 서울 압구정에서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20대 신모 씨에 대한 최고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신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 재판 과정에서 유족 측과 합의하면서 징역 10년으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소속사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나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의 장 씨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 씨가 숨진 뒤에 방용훈 사장이 누군지 처음 알았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도 사건을 은폐하기 바빴다고 질타하면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임대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비슷한 시각에 나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최모 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세입자 229명에게 보증금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들은 어제 대법원 앞에서 최 씨 측 상고를 기각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재판 살펴봤습니다. 대부업 제도가 마련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불법 사채와 악랄한 추심의 폐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술한 대부업 등록 제도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추가 보완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사채 시장은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며 제도권에 편입됐습니다. 등록제를 통해 음지에 있던 사채업을 양성화하려는 목적이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살인적인 고리대와 추심의 폐해는 여전합니다. 우선 진입장벽이 허술한 게 문제입니다. 통장에 1,000만 원 이상이 있고 18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상주 직원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전국에 8,597개에 달할 정도로 소규모 업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등록증을 몰래 빌려 영업하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쉽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정 금액이랑 범죄 이력 없고 일정 수료 교육 시간만 이수를 하면은 이제 저희 나라에서 대부업 중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일정 달에 얼마씩 돈을 주고 빌려가지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 미미한 것도 문제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지키지 않고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경우 법정형은 대부업법 제정 이후 22년 동안 그대로인데 법 위반으로 처벌받더라도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문제를 알고도 수십 년째 방치해왔습니다. YTN이 17대부터 22대 국회까지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임기가 끝나 폐기된 경우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상당수가 대부업 등록 요건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탕, 3탕 발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건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대부업체의 자본 요건을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3억 원까지 강화하는 게 골자인데 전문가들은 단순히 자본금만 늘려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정한 순자산 규모를 갖춘 업체만 대부업 등록을 허용해 남의 돈을 끌어다 고금리를 받아 챙기거나 불법 추심할 가능성을 줄여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본금 제도 가면 은행 대출 받다가 그 돈으로 고리 대부업을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이 불법 사채를 조장하는 제도 환경을 방치하겠다는 거예요.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안에 대부업 자기자본 기준을 높이는 등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처벌 강화 등 추가 보완책에 대한 논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전국 철도노조가 태업에 돌입한 데 이어 서울 지하철이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구조조정 반대와 임금 인상 요구를 하며 다음 달 6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노동쟁의 조정 기간 종료와 동시에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구조조정 반대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앞서 진행되는 필수 유지 업무 협정 체결을 전후한 보름간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의 목숨과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서울시 공사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총파업을 울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노조는 서울시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현장 인력이 줄어 이제는 노동자와 시민 모두에게 위험한 1인 승무제까지 도입할 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가 정부의 임금 인상 기준을 4년 연속 준수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도 파업 쟁의행위 출정 집회와 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안전 관련 인력 232명 충원과 함께 서울시에 정책 인건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일단 파업 전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인력 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합니다. 준법투쟁은 쉬는 시간과 정차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안전운행 매뉴얼에 따르는 것으로 지하철 곳곳에서 열차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주제로 연설하며 남미 순방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전방위 외교를 펼치며 남미 국가와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리우에서 신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이틀째 연설에서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 등의 보급을 확산하는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며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에 대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기후 취약국들의 기후 대응 역량을 지원하는 녹색 사다리 역할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천명할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 폐회로 윤 대통령의 페루와 브라질 순방은 마무리됐습니다. 핵심 성과로는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 정상들 앞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이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안보의 위협이라고 규탄 행보를 이어간 게 꼽힙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한미, 한일 양자회담까지 개최하며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뒤에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러 밀착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고 방중과 방한 초청을 주고받으며 한중 관계 개선에 물꼬도 텄습니다.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영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취임 뒤 처음 남미를 찾은 윤 대통령은 페루와 방산 및 핵심 광물 협력을 다각화하기로 하는 등 경제 협력 의지도 다졌습니다.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과 북한군 파병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두 영역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8일 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갈레안 공군기지를 출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아침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G20 제1세션 회의의 10번째 연사로 나서 북한이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각국 정상들에게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발언한 직후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브라질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 정상은 그동안 양국이 러북 협력을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규탄해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마타멜라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도발과 테러 전투병 파병 등에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예산심사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야당은 골프장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이 지나쳤다며 예산 삭감을 예고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분풀이냐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여름부터 여러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겼다는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외교를 위해 연습을 시작한 거란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연합 군사 훈련 기간입니다. 군 장병들의 골프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 대통령 골프 쳤습니다. 트럼프 당선되는 거 점치셨습니까? 또 경호처가 골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을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며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있는 예산도 저는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겁박하고 언론은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지금 차지철 시절하고 뭐가 다릅니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언제 골프를 쳤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대통령의 스포츠 활동은 의미가 적지 않다고 엄호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라운딩을 하자고 했을 때 골프를 전혀 못 치시는데도 같이 라운딩에 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는 골프장에서 12시간 잠복했던 트럼프 당선인 암살미수 용의자에 빗대 기자들의 취재를 막은 게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껏 대통령의 골프가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된 적은 없다며 야당의 예산 삭감이 분풀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후에 대대적으로 하여튼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대통령실 두 손 두 발 다 묶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 야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행정관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려 한 것을 두곤 거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그 젊은 행정관들한테 뭐 칠상신이 이렇게 얼굴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임 의장, 왜 반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꾸 반말합니까? 박찬대. 왜 자꾸 반말하냐고? 대통령실은 정상 외교 등에 쓰일 필수 경비 위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불투명한 예산은 대폭 깎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늘었습니다. 과방위는 청문회 이틀째 전체 회의에서 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내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따졌고, 이에 여당 측은 국무위원도 아닌 KBS 사장의 사흘 청문회는 과방위의 흑역사로 남을 거라고 항의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측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며 본격적으로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의 발단인 여론조사 전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를 구속 이후 두 번째로 조사했습니다. 명 씨 측은 공천 대가로 오갔다는 돈의 흐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며 본격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 말이 모순된다며 관련 증거를 일부 확보했다고 주장합니다. 강혜경 씨가 현금을 전달했던 시기라든가 장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강혜경 씨가 최초의 입장을 밝혔던 부분하고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상당한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등기상 대표 김태열 씨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명 씨가 공천 개입 의혹을 돈 문제로 덮고 있으며 명 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단순한 돈 문제로 이 상황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사실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조사해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최근 여론조사 업체 P&R을 압수수색했습니다. P&R은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때 ARS용 전화회선을 대여해준 곳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공천 개입 의혹의 발단인 여론조사의 전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명 씨가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는지가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받은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조사도 같은 맥락입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구속 이후 관련자들을 매일 불러 조사하며 공천 개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정치적 파장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 검찰이 어떤 수사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명주입니다.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난 3분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빚 총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보다 18조 원 증가한 1,913조 원으로 2,000조에 육박했는데 금융당국의 가계빚 억제 정책 영향에 4분기부터는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올해 3분기 가계빚 규모가 2분기보다 18조 원 더 커지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인 판매 신용을 포함한 포괄적 가계부채인 가계신용이 1,913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계빚은 1분기에 3조 1천억 원 감소했지만 2분기부터 급격히 증가해 3분기에는 무려 18조 원 늘어나 2천조 원 진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가계빚 증가를 주도한 것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가 늘면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분기에 9조 6천억 원 증가했지만 2분기에 16조 7천억 원 늘었고 3분기엔 무려 22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3분기 증가액 22조 2천억 원은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한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했던 주택 매매 거래가 시차를 두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고강도 대출 조이기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고 하반기 들어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가 감소하고 있어 가계빚 증가세가 4분기부터는 꺾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7월 이후 둔화되고 있어 주택 거래에 후행하는 가계부채 증가세의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분기 들어 은행을 피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 전문 금융회사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어 이 같은 풍선 효과 차단이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서울시가 가사관리사에 이어 마을버스에도 외국인 인력 투입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YTN에 출연해 마을버스 운전기사 인력은 도로교통법을 이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승객 서비스를 위해 언어와 소통 능력도 있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올해 3분기 은행의 단기 순이익과 이자 이익이 모두 직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이자 수익 자산이 늘었지만 예대 금리 차가 줄면서 순이자 마진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에 포스코가 45년 넘게 가동한 포항제철소 제1선제 공장에 문을 닫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문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인증마크와 안심문구, 금감원 로고 등이 함께 표시되는 안심마크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최근 해외여행이 늘면서 카드 도난이나 분실, 위 변조로 인한 제3자 부정사용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지 않는 해외 결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오는 27일 개발 전략 회의를 열고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첫 시추 계획을 최종 승인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넷플릭스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뒤로 쿠팡 플레이, 티빙, 웨이브 순으로 월간 사용자 수가 많았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거품 세안제가 피부에 남은 자외선 차단제를 온전히 씻어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폼 클렌저 10개 제품 평가 결과 5개 제품은 보통 등급을, 5개 제품은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법 정보의 주 유통 경로로 지목된 텔레그램이 방통위 요청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업무 소통을 위한 한라인을 개설했습니다. CJ 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부 매각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총학생회는 오늘 학생총회를 열고 공학 전환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인데 시위로 인한 피해가 최대 54억에 달한다고 발표했던 학교 측은 불법 행위 책임은 개인이 각자 져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동덕여대 학내 시위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상황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 곳곳에는 레커로 적은 반대 문구가 가득하고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은 본관 등 점거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학생회 측은 오늘 오후 공학 전환 등에 관한 학생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참가 의사를 밝힌 인원은 1,000명을 넘었는데 총회에서는 공학 전환에 대한 학생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총장 직선제 안건까지 논의해 학교 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성 혐오 발언이나 그런 부분도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이 안식처를 없앤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고. 학교 측도 강경한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피해 추산 금액이 최대 54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데 이어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학 전환 반대나 수업 거부는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폭력을 행사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건 불법이라며 단체 행동으로 이루어진 불법 행위도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본 교직원이나 학생 등의 신고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학교와 재학생 사이 갈등의 파장은 학교 밖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보수단체가 학교 앞에서 4주 동안 집회를 하고 학생들 신상을 특정해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등 학내 문제가 젠더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공학 전환을 정식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단체 행동을 멈추라는 학교 측과 논의 자체를 철회하라는 학생들의 입장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가운데 양측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서울여대 학생들은 어제 노원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교수 A씨와 학교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성범죄 은폐를 막고 학생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붙인 대자보에는 명예훼손의 의미가 없다며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여대는 A 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 일부가 학교에 대자보를 붙여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A 교수는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가 허위 사실이라며 작성자들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중국에서 초등학교 앞 등굣길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범죄의 도미노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부서진 흰색 SUV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주변엔 어른과 어린이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중국 후난성 창더시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침 등굣길 학생과 학부모 등 여러 명이 돌진하는 차량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78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탓인지 아이들은 겁에 질려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성난 학부모들은 운전자를 끌어내려 마구 때립니다. 고의성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현장 목격자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开车故意撞二，你看的，从那边撞到校门口头，就开回来又撞，你看这个人好恶劣，他说社会不公。 앞서 11일에도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6일 장수성 이싱에 있는 직업학교에선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25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개인의 불만을 사회 전체나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투영해 화풀이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입니다. 오랜 경기 침체로 누적된 불만이 모방 범죄 도미노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리노이주의 한 식당에서 팔레스타인 문구가 적힌 옷을 입은 부부에게 인종차별적 언행과 폭행을 한 미국의 60대 여성이 징후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신부인 아내가 당시 현장을 녹화한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타고 퍼지면서 10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 학생의 국적별 분류에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15년 만에 1위에 올랐습니다. 2023에서 2024학년도에 미국 대학에서 유학하는 인도 출신자는 전년도보다 23% 증가한 33만 1,602명으로 집계되면서 전체의 24.6%를 기록한 중국 출신자를 앞질렀습니다. 넷플릭스가 12월 26일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전편 못지않은 흥행을 자신했습니다. 넷플릭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인 벨라 바자리아는 미국 LA에서 개최한 쇼케이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에는 대담하고 놀라운 반전이 곳곳에 있다며 시즌1 못지않은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와 함께 인공지능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누구나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MS는 연례 최대 개발자 컨퍼런스 이그나이트 2024를 열고 AI 기반 작업 도우미인 MS365 코파일럿의 신규 AI 에이전트와 기능, 자율 에이전트 등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최근 약 한 달 동안 필리핀을 덮친 6번째 슈퍼 태풍 마니가 몰고 온 폭우와 강풍으로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은 현지 시각 18일 오전 필리핀 북부 루손섬 누에바비스카야주에서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면서 일가족 7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루손섬 카마리네스토로에서 강풍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1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속에 전 세계가 극한 홍수와 가뭄에 몸살을 앓으면서 통합 물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 기술이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를 배우기 위해 필리핀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태풍이 한 달 동안 필리핀을 6차례나 강타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속출했고 도로와 제방 등 각종 기반시설이 부서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속에 극한 홍수와 가뭄 등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필리핀은 효율적인 물관리가 절실한 상황. 하지만 물관리 분야 정부기관만 30곳이 넘다 보니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예산마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물 관련 정부기관 6곳의 정책 관리자들이 해법을 찾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우리 물 관리 당국이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진행한 초청연수로 선진 통합 물 관리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국내 다목적 댐과 정수장 등을 둘러보고 우리나라의 주요 우수 사례들을 살펴보며 필리핀의 물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You can expect how much flooding we can have if we do not integrate our functions of flood control and water supply. What we are now doing here in Korea is to learn how to integrate these functions and apply it in our country. 한국과 필리핀은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에 우리 물 관리 당국도 필리핀 관계기관과 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지하 댐 등 환경 분야 신사업 발굴에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필리핀 뉴클락시티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통합 물관리 역량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확장해 갈 계획입니다. 수자원 분야 국제교육 연수는 지금까지 124개 나라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는 물산업 신규 시장 개척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어제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이른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남은 한 주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11월 하순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일부 중부지방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 영하 1.8도, 춘천 영하 0.5도, 대전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곳곳에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수준 보이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4도, 대구 1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영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제주도는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인천과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중서부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